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M과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고등 쪽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한승우 선생님이 자세히 진행하실 건데,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제 고등 걸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들 있지 정도만 간략하게 상 잡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고등 프로그램은 거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요 정도 상 잡고서 시작하신 어머니들이 이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 부분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커리가 길죠. 일단 한번 느낌만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선제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 후반에서 중등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기하 대수를 중등과 연계성 있게 초등 심화까지 이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가볍게 느낌만 보고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과정이 끝나면 중1 부분을 다시 응용으로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대수 쪽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선행을 좀 나가게 됩니다. 기본 응용 같이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심화를 하게 되는데, 이 심화 쪽에서는 이제 A급 수학을 이제 진행하게 돼요. A급 수학으로 쭉 중등을 학기별로 진행하고 총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고등을 가게 된다. 고등 부분은 자세하게 이제 승우쌤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에 그 윗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윗줄. 이제 기하 수업으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하고 이제 기하 수업도 이제 많이 듣기 때문에 보통 기하 수업을 한번 브리핑하고 이거랑 연계해서 한 번만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기하 1단계는 중등 기하를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사실 중등 기하라고 하면 중2부터라고 이제 보거든요. 중1도 중학교에 있는 범위지만 중1은 다소 되게 이제 가볍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1이라는 것 자체가 초등을 약간 중등으로 변환하는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기하 1단계는 중학교 2학년 쪽을 기반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쪽.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풀이는 기하 1단계 가기 전에 기하 1단계를 듣고 싶은데 중1 부분이 조금 더 약하고 합동이나 이런 게 약한 친구들이 하는 게 이제 기하 1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하 1 풀이를 들은 친구들도 이제 기하 1단계 가고 기하 1 풀이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기하 1은 중2, 중3 쪽을 처음 선행하는 친구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조합을 살짝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기하 2단계는 기하 1단계를 배웠거나 아니면 심화까지 다 배운 친구들이 그걸 기하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기 위한 수업이 이제 기하 2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는 약간 경시 쪽 경향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시 쪽 경향처럼 이제 심화를 많이 다루긴 하는 건데, 요즘은 기하 자체가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시 유무랑 상관없이 기하 3단계를 많이 진행을 하긴 해요. 그래서 기하 3단계 통해서도 기하를 이제 심화를 보는 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4단계랑 이쪽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리케이모 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 쪽 위주로 이제 진행하는 커리가 돼요. 조금 더 완전하게 이제 경시 쪽 경향으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친구들이 이쪽 부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리에 대한 연계성을 좀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기하 부분은 사실 이거 한 줄만 쭉 타고 가도 굉장히 체계가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체계 잡히면서도 이제 학습량적인 부분은 그럼 주 1회로만 모든 기하가 다 완벽히 다 끝나느냐? 그렇다고 하기는 학습량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정규 과정은 이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기선제압 통해서 초등 후반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부터 해서 그것을 중등 기하랑 연계성 있게끔, 어차피 초등에 대한 응용 문제들은 다 중등이랑 연계성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배우려면 제대로 있는 중등 연계성 있는 그런 노하우 있는 수업들 선생님의 설명 방식과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대로 조금 더 배워야 한다는 게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인 거고,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래도 시중 문제집으로도 중등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중등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차곡차곡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기하는 이 커리를 타고서 쭉 가게 되고, 그 다음 이쪽 커리에서는 일단 대수 쪽을 조금 더 만들어 갑니다. 대수 쪽에서 2-1, 3-1에 대해서 기본 응용 각각 2바퀴씩 돌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중등을 심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 심화는 기본적으로 A급 수학인 건데 A급 수학은 저희가 이제 좀 복습적인 트레이닝 요소를 되게 많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리기에는 좀 너무 기니까 대략적인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심화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하 1에서 기하를 한번 배웠고 기하 2에서 그것을 다시 심화로 배웠기 때문에 기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지 기본 방향성은 잡게 됩니다. 그럼 기본 방향성들과 어떤 증명에 대한 방식들을 트레이닝한 상태에서 이쪽 커리에서 A급 수학을 이제 풀게 되면은 꽤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자신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고요. 기하 3단계 쪽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기하를 보는 눈을 이제 사실 제대로 만들어 가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해보면 대부분 중2까지는 어떻게든 했다 하더라도 중3 원의 성질부터 대부분 아주 크게 무너지는데 이 중3 원의 성질이나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잘하려면 기하를 자유자재로 꽤나 다룰 수 있는 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그런 보는 눈은 기하 3단계에서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에 있는 커리들이 이제 고등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커리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인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 쪽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 진행하고 이제 한승우 선생님께서 남은 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번거롭고 좋네요. 네. 마이크 좀 차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승우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등 대수 그다음에 이제 기하 4단계 이런 거랑 경시 입문 이런 거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고등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일단 먼저 고등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물론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사실 어려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그냥 과정에 휩쓸려서 그냥 남들과 같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애는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면 뭔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땐 사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다들 아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뭐니 해도 결국 입시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목고, 물론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사실 가서 잘하는 거를 위해서도 좀 수학은 좀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입에서는 결국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고등학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학은 수학이 보내주고 최상위권 경쟁은 국어가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으로 결국 대학을 갑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이과라는 말이 없는 건 다 사실 다름없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문과와 이과 수학이 이제 2028년도부터는 지금 현 고1부터는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선택 과목도 없죠.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결국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과도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이 날개를 답니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좀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뒷받침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수학은요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초등수학과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을 크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초등수학에서는 연산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수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용이 되고 조금씩 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응용과 체계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고등수학은 이제 추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공식과 일반적인 개념들을 적용하는 추상화를 지키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 사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고등수학을 접하는 것,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를 다루는 거랑 똑같은 유형이라도 고등학교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중학교 과정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1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냐, 문장제를 보고 어떻게 식을 세워서 풀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너무 잘 푸네? 좀 어렵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개수를 소수나 분수로 바꾼다든지 괄호를 좀 복잡하게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응용을 본다면 고등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문자가 개수로 돼 있을 때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래? 라는 추상화 과정까지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이 생기겠죠. 세 번째로
이게 제 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네, 시간이죠. 시간 효율을 높이는 학습 로드맵이라고 정해본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선행을 좀 시켜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중학생만 돼도 선행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1년에 4번의 시험 기간이 있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그 기간이 실제로 학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학교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가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간을.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학원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덩달아서 학부모님들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시험이 뒤에 남아있는데 이미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있고 우리 아이는 시험을 일찍 쳐가지고 시험이 끝나버렸는데 시험이 뒤에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중학생이 되더라도 사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게 쉽지 않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연습만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됐었던 수행도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한 요소가 되거든요. 내신 관리에 수행까지 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사실 공부할 시간 자체가 너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부터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미리 땡겨서 수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죠. 좀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가 보통 언제냐면은 한 유치원 정도 들어갈 때쯤부터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대답하기 조금 대답하기 좀 힘든데 버겁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이는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뭐에 좀 꽂혀 있었냐면은 지구본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 수도가 어딘지 알아? 저희 애는 문과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국기를 기가 막히게 잘 외우더라고요. 그런 쪽에 약간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걸 처음 느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럼 잘하는 아이일수록 계속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다른 아이들 때문에 불안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끝났네? 그럼 다음 과정으로 연결해주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고등수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들어가면 지적 호기심이 충족이 되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그리고 좀 상위권 아이들을 고등수학 수업을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를 잠깐 풀어라 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요. 채점이야! 뭐 이런 애들 막 생기거든요. 그럼 다른 애들과 약간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필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거 다 풀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하는 게 맞았나? 다 맞았다. 뭐 이런 거 꼭 어필을 해요. 애들, 특히 남자애들. 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도 고등수학을 공부를 할 텐데 이 고등수학이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바라보는 게 좀 다릅니다. 그냥 고등수학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고등학생은 너무 당연하죠. 본인의 현행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잠재력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물론 초등 저학년,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빠른 학년은 초3도 있거든요. 초3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특목고 입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경남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를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는데 포항공대 몰라요? 지방사립 때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울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서울대를 나오셨거나 뭐 연고대를 나오셨으면 좀 아는데 뭐 그런 거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재미있고 이런 쪽에 좀 흥미가 발현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요. 약간 개념을 공부할 때도 약간 구체화 시켜주고 시각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상화적인 개념은 좀 안 돼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개념을 하나 알려주면은 이 친구들 약간 통으로 외워서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데 꽂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는 계속 풀고 개념은 제대로 안 돼 있고 다른 데 갔더니 정석이 제대로 안 돼 있대서 정석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직 추상화를 시킬 수 있는 아직 능력치는 없는 상태에서 자꾸 추상화된 교육을 계속 공식만 외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시각화시켜서 공부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역시 마찬가지로 맞았다 틀렸다를 굉장히 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풀이의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노가다에서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본인이 힘을 내서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고등학생과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는지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럼 뒤에서 배운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풀이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친구들이고요.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입시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영재학교라든지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성취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아이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친구들이 하고, 그리고 칭찬에 되게 민감합니다. 칭찬 스티커 하나 이런 게 얼마 전에 이제 농담처럼 이제 선생님끼리 얘기했는데, 칭찬 제도를 만들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 5개를 모으면 뭘 해줄까요? 큰 스티커를 붙여주자. 거기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농담처럼 이제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학생들에게 큰 박수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거 받으려고 애들 열심히 풉니다. 큰 박수가 뭐라고? 네, 그리고 플러스 1점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5점 모으면 내가 사인 하나 해줄게. 여기 애들이 목숨 걸고 문제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재미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스타벅스 VIP 무료 입장권 이런 거 만들어줍니다.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 이거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 오늘 아침에도 그냥 갔었는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근데 그런 거 만들어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들이고요. 중학생들은 사실 이거 해놓은 이유는, 사실 좀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 내지는 조금 더 재능 있는 친구들은 약간 어느 정도 얽혀 있고요.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좀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특목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K모라든지 뭐 영재학교 입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지금부터 좀 빨리 배워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수학이 쉬워지지 않을까? 전략적 우위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당연히 실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장 내신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도 이 친구들은 물론 이제 이 정도 연결이 되는 친구들이겠지만, 중학교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상화 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럼 결국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구체화에서부터 추상화까지를 연결시켜서 학생들한테 개념을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게 중학교 배웠었던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까지, 그리고 뒤에 나가선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대수 미적분까지 가면 어디에서 필요한지까지 좀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등학생들은 엄밀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냥 수행이라든지 서술형 평가에서 그 엄밀함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형식화가 부족해서 감점되는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고, 문제풀이가 너무 다른 게, 중학생 같은 경우 유형화 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학생의 절반은 예비고1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석 이런 교재보다는 센이나 일품 이런 교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당장 나중에 내신을 받아야 되고, 그 내신을 푸는 전략은 어떻게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풀 건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친구들이고,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것이냐, 쇼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얘기 도는 게, 소위 말하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뭐 n축으로 변화를 해서 문제를 그린다든지, 3차 함수에서 뭐 그래프의 적분 같은 경우는 뭐 거리곱을 이용해서 푼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시간적 효율성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1학년 공통수학 1에 나오는 1학년의 복소수 범위에서 뭐 오메가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오메가 문제를 초등학생들은 오메가 자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된다면, 사실 여기쯤 보면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은 복소평면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당연히 차별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특목고 입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대치에 있는 유명 고등부 학원의 최상위반의 입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고 목적이 어디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학습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한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많이 가르쳐 준다고 고등부에서 가르쳐주는 뭐 합성함수 n축을 가르쳐 줬다더라. 이게 뭐 복소평면을 갑자기 수업을 해줬다더라.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초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정석으로 공부를 할까요?
정석을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특히 실력 정석은 과고 영재학교 애들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과고 영재고 친구들이나 1학년 때 거의 보는 편이지, 사실 2, 3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교 자체 자료로 거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정말 많이 팔리는 책인데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사는 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수학의 정석을 많이 보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정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수학의 왜를 파고드는 본질을 적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보통 고등부 과정에 있는 교재들, 요즘 되게 유명하게 보는 책들은 뭐 마플 시너지라든지 마플 교과서, 마플 교과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쓰는 교재긴 하거든요. 근데 그 교재와 정석의 차이점이 있다면 why, 왜와 어떻게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 같은 경우는 수학의 본질적인 물어봅니다. 이 공식은 왜 나왔고, 얘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이, 학문적인 목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책이라면, 대부분의 고등책들은 당장의 내신을 봐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레인지가 넓은, 왜냐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 선행을 한다, 좀 깊이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수학을 하면은 모든 학생이 다 수학을 해야 되니까 모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개념서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문제풀이 자체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 물론 도저히 개념이 좀 정석으로 힘든 친구들인데 고등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더 어려운 책들을 또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들을 좀 봐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이미 고등수학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레벨과 목적성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의 정석은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한 교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두 번째로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는 정석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교재를 쓴 적이 있고, 교재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작권에서 수학에서는 문제의 토시가 뭐 똑같거나 문제가 똑같거나라고 해서 저작권을 거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교재의 구성이나 컨셉이 어떻냐의 저작권이 있거든요, 보통.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 컨셉은 우리 건데 다른 쪽에서 베꼈다 해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컨셉 자체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특히 정석의 논리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기본 정석이 있고, 어드바이스가 있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 정석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걸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게 유제가 돼 있고, 이 복합적인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체계적인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사실 이 문법이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다면 정석은 벌써 사라졌을 책이죠. 이게 사실 정석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교재고, 수없이 많은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 체계적인 논리 구조 학습 방법으로 가지고 수학을 공부해서 학습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석은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정석을 수업했을 때 혼자서 독학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메꿔줘야 됩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정석을 진짜 정독을 하면서 여러 번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학원의 역할은 쇼컷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시간 허비를 없애주는 건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이 그 불편함들이 사고의 공백들을 메꾸면서 수학적인 어떤 능력치를 배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적 끈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연습 문제에 아마 접근을 하면 저희가 이제 물론 계단을 만들고 이렇긴 하지만 연습 문제도 그렇고 일부 유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A급 할 때만 해도 문제 하나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등수학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5분 이상 걸려요.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수학적 끈기라는 거는 그 문제 하나를 두고 좀 깊이 있게 사고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긴 합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쯤이었어요. 이제 저희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학생들 전체한테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경시대회 문제였어요. 러시아 경시대회 문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문제였고 수학 선생님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던져줬는데 이거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꽂힌 거죠. 저도 그 문제를 3일 밤낮으로 푼 것 같아요. 3일 동안 책상에 앉아서 풀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한 1시간 이상 잡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그러면 걸어갈 때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갑자기 짬짬이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꿈에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3일이 걸려서 풀었죠. 그때 뭐 희열도 있고 당연히 저 자신도 이제 굉장히 수학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느낀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시대회 수학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실제로 KMO라든지 IMO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문제수에 대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풀면 푸는 거고 못 풀면 못 푸는 거지. 한 4문제를 2시간 반 동안 주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마리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건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잡아본 친구들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정석이에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나는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문제 지금 당장 내 한눈에 봤을 때는 안 풀리지만 내가 한 2시간 고민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위권 친구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이거 인수분해 문제를 2시간씩 잡고 있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끈기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옛날에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시아권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시아권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 IMO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들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아권은 쌀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쌀밥에는 밀과는 다른 이제 수학을 잘하는 뭔가의 에너지와 성분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밀은 밭에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밭농사는 뿌려놓고 잡초만 제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쌀농사는 논에다가 하는 거고 물을 다루고 논을 만들고 모판에 모내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봐야 되고 거기에도 아시아 특유의 그 틈틈이 다른 것들을 계획해서 뭐 갑자기 바구니를 만들고 있다든지 막 그런 부업까지 하면서 하는 농사라는 거죠. 그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어떤 실험을 하게 돼 했었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언뜻 보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던져놓고 서양권 아이들과 아시아권 아이들, 그러니까 아시아권이라고 그냥 머리만 검은 외국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서양권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은 보통 평균 2분 정도에서 포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거 안 풀리는 문제다. 근데 아시아권 친구들은 보통 포기하는 시간의 평균을 봤더니 한 8분 정도 걸리더라는 거야. 그 정도는 끈기 있게 잡아보고 일단 시켰으니까 일단 보통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나가면 엄마한테 등짝을 맞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인데 하고 8분까지 잡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끈기 있게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수학의 정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의 정서로 공부하는 단적인 이유는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 형성 연습 문제를 풀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선택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푼다는 거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다시 한번 받아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과제를 줬더니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분명히 많이 해야 될 질문, 저도 이제 질문할 걸 감안하고 과제를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서 고민을 하고 오렴 하다 안 돼서 별을 쳐오기를 기대하고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질문이 없는 거죠. 이건 뭐지?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 도와줬어요라는 친구들도 있고, 제일 황당했었던 건 엄마가 어젯밤에 콴다를 8번을 찍었습니다. 유료 결제를 하셨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얘가 당연히 고민을 해왔지 안 되지. 근데 이거 해라고 했을 때 그 느껴지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없네? 이러면 조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 정서 연습을 풀게 만드는 데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정석을 공부하는 가장 단기적인 많은 친구들의 목표는 보통 KMO 입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국수학 올림피아드가 오히려 중학생들이 잘 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쳐요. 왜냐면 중학생들 되면 영재학교 입시가 좀 더 중요하죠. 예전에는 KMO 1차는 아니고 KMO 2차 은상이면 과거 특별전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MO 자체가 한때는 이제 거의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까지 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치다 보니 4시간 동안 고문당하다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빵점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4시간 동안 고문당하지는 않습니다. 2시간 지나면 내보내줘요. 그래도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선생님 하나도 못 풀었는데요 이러면서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좀 더 많이 치는 경향이 있고, 중학생은 고캠 준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밟아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KMO 준비를 한다, 뭐 영재학교 준비를 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KMO 대수에서 쓰이는 모든 스킬들이, 대부분의 스킬들이 정석에 있는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KMO 1차는 중등 범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KMO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좀 문제가 많이 하향 조절됐고, 결국 그 친구들이 2차 시험을 쳤을 때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경시를 하면서 알곡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사실 올해 KMO 1차만 해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쉬워졌어요. 오히려 올해 고등 KMO가 예전에 중등 KMO 같은 느낌일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2차는 아닙니다. 1차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수적인 성질들, 대수적인 테크닉들은 대부분 정석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길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석만 제대로 따박따박 공부해도 KMO 1차가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예를 좀 드려보면, 이거 올해 문제인데 중등 KMO 문제입니다. 이 풀이는 저희 개념상상 연구소의 비치자 진리이신 박승동 소장님께서 한때 또 이제 메가스터디 1타셨던 박승동 소장님께서 달아주신 풀이고, 박승동 소장님의 지론은 중등 KMO잖아, 중학생 범위로 풀어야지 막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언뜻 보니까 최대값을 구하니까 뭐 제일 큰 거 구하는 보다 라고 생각이 돼 있고, 최대값을 구할 때 2차식의 최대값의 가장 기본은 그냥 완전 제곱식은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풀었다라는 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문제는 정석에서 찾아봤더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수 XY가 어떤 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풀이도 비슷합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거는 실력 정석 공통수학 1에 있는 그냥 연습 문제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문제가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거의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밑에 있는 KMO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이 되겠죠, 당연히.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긴 해요. 중등 과정에 볼 수 없는 문제긴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최대값을 구해라. 언뜻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긴 풀이를 해가지고 답을 내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뭐 3차도 나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역시 정석에는 다 있습니다. 정석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자 3개짜리, 문자 4개짜리 이런 것들도 주어져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일반적인 방법까지 다 증명이 돼서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뭐라, 정석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현재 교과 과정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뺀다. 어머님들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교과 과정을 보면은요, 교과 과정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 과정을 봐도. 그런데 나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구만 하고 우리 아이 공부를 봐주려면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좁고 깊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얕고 와이드하게 배우는 거는 많지만 엄청 깊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변별력은 필요하니까 양은 줄어든 대신에 깊이가 엄청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석의 좋은 점은 뭐냐면 빠진 교과 과정을 그대로 넣어놓고 있어요. 너무 이거는 좀 오반데? 라는 거는 따로 빼서 책을 하나 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석에서. 아예 그냥 벡터, 기하 뭐 이런 거 다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 빼놓고 그 외에는 이 정도는 여전히 고등과정에 있어도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은 여전히 공통수학 1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등수학이 없거든요. 실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전히 공통수학에서 다루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근데 고등수학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중3에서도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고1에도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등과정까지 어느 정도 살짝 선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3-1A급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과정 문제를 땡겨온 게 워낙에 많고 블랙라벨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학교 심화 문제집에서 그 중3 과정은 특히 예전에 고등과정을 땡겨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모든 심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교재 중에 뭐 최상위 수학 이런 교재가 있잖아요.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 제가 저자랑 굉장히 친한데 최상위 수학은 어떤 책이냐면 예전에 외고가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과반을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주변에 동기들이나 이를 보시면 외고 출신인데 갑자기 서울대 공대를 갔다던가 외고 출신인데 뭐 이과 뭐 연대 공대를 갔다가 이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포항공대 가장 큰 동문회 중에 하나가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 출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고에서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과반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외고 입시에 수학시험을 쳤었습니다. 그럼 외고 입시에 수학시험을 칠 때 갑자기 과거처럼 경시를 칠 수는 없으니 그럼 우리는 고등선행을 칠 건데 그렇다고 대놓고 고등과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중학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고등 문제를 만들자 라고 해서 입시된 게 많고 그리고 원래 최상위 수학은 외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교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등과정에서 땡겨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중학교 심화 문제들을 좀 풀었다라고 하면 고등과정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를 쉽게 풀었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중등과정, 중등심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해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중등 선행을 하고 중등 응용을 하고 중등 심화까지 했어요. 드디어 고등과정을 딱 가려고 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 장벽이 왜 높나? 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수다 보니까 대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애들이 힘으로 풉니다. 일단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상한 자기만의 법칙들을 총동원을 시켜가지고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뭔가 썼는데 자기도 못 알아먹고 막 이러면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풀다가 결국 헥헥거리면서 못 푸는 거죠. 안 풀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는 단순하게 중등 과정에서는 판별식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판별식을 배우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냥 풀면 됩니다. 똑같이 2차 방정식이고 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근이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계성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소위 말하는 근의 분리 문제고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얘는 이제 공통수학 원단에서의 킬러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딱 들어갔을 때 보통 고등학생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쯤에 걸리는 킬러 유형들이 있는데 중간고사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한번 걸리고요. 기말고사 때는 대부분 이제 여기 그 근분리 문제랑 최대치수 이쪽에서 한번 걸리거든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치수 이쪽에서 많이 걸리는데 그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 친구 나중에 이제 좀 외우기도 합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는 세 개를 봐야 돼. 네, 저는 이제 이걸 한판축이라고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한판축 이상가요?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아예 힘으로 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간극은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어떻게든 네가 한번 부딪혀 버렴? 이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정석 공부를 할 때 정석이 너무나도 좋은 교재이긴 한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나시게 되냐면 처음에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제 유제까지는 잘 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앞에서 예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럼 이 건방진 놈들은 그냥 선생님 예제 풀어주고 있는데 그거 안 듣고 밑에 유제 풀고 있습니다. 다 풀었는데 채점해 달라고. 다른 애들 풀 시간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쉽게 풀어요. 근데 연습 문제를 딱 들이밀면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연습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정석을 2번 보니, 3번 보니, 4번 보니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연습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 2번째 보면 연습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갑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개념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또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충대충 듣고. 유제도 저 다 풀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너 이씨 나와서 풀어봐라고 하면 실제로 잘 풀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또 못 풀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제 유제 개념과 연습 문제 사이에 급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석이 되게 얇은 책이고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센이라는 교재가 문제가 그냥 유형별로 너무 많은 거지 정석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집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넘길 거냐?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3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학생들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죠. 개념을 확실하게 시키고 시각화시켜서 개념들을 익힌 다음에 유형화시키고 추상화까지 가는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일단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를 푼다고 갑자기 연습 문제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 일단 현재 RPM과 같은 교재는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유형별 교재잖아요. 그 교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유형별로 충분히 개념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이고 넘기면 안 되나요 혹시? 네, 어차피 뒤에 또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연습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력 정석의 예제와 유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푸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2단계 수업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력 정석 예제 유제를 풀었더니 기본 정석 연습 문제가 쉽습니다. 그런 말 듣기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실력 정석 예제 유제는 어렵냐? 근데 잘 따라와요. 왜냐하면 개념 다시 한번 이미 아는 개념 한 번 더 정리해줬지. 그 다음에 예제 한번 풀어줬지. 그 다음에 그 예제 그대로 한번 유제 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누적 테스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제 유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기본 연습 문제를 풀면은 오히려 기본 연습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죠?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실력을 심화로 완성시키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들,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이라든지 이런 심화 교재를 가지고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3단계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3단계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룰루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실력 정석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단계별로 하는데 잘 안 되더라 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좀 더 계단을 얇게 만든 거예요. 2계단으로 갈 게 아니라 3계단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단계를 낮춰준 거죠. 그럼 사실 기간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가지고 일단 1단계는 기본 정석, 기본 문제랑 유제, 그리고 문제풀이는 개념 원리 RPM에 있는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빼고 어느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시키고요. 2단계에서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와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랑 유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3단계에서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하고 일품과 블랙라벨 등을 하는데 실력 정석 문제를 풀 때 살짝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공통수학 1, 2가 뭐 예전에 고등수학 상하일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고등수학 상하일 때는 고등수학 상하가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수학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편의상 상하로 나눴었던 것 뿐이고 이번에는 이제 공통수학 1, 2로 이제 나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재가요. 단원의 유기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 때 공통수학 1을 알아야 되고 2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력 정석 1의 그 공통수학 1의 실력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수학 2에서 좀 알면 좀 편한 개념들도 있고 이게 섞여 있다 보니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냐면 실제로 1단계에서는 뭐 개념 설명 이거는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문제풀이라는 거는 이제 RPM 교재를 말하고요. 이거를 도전을 시키고 2단계에서는 이제 심화 개념이라는 거는 실력 정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 보통 과거 대비를 실전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친구들은 실력 정석만 봤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KMO 대비를 할 때는 기본 정석은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약간 밀어붙이듯이 해서 한 10명 수업을 하면 상위권 한 2명 정도를 보고 수업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태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는 어차피 경시 못할 친구들이라는 굉장히 막 뭐랄까요, 그죠? 저 벼랑에서 사자를 새끼들이 굴러 떨어뜨린다는 그 전략으로 했었는데 대신에 실력 정석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증명이 다 있습니다. 개념에. 그래서 모든 심화 개념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필수 예제로 그 다음에 기본 문제로 도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로 내주면 애들 잘 풀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약간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정리하고 다시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 하면서 계속 복습 과제로 하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복습 테스트를 누적으로 보고 하면서 이 문제를 거의 적응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아이들이 쉽게 그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본인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실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수업이야 당연히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예제를 풀어주고 유제를 풀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렇게 정석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저희만의 특별한 3대 핵심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나만의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증명도 해보고 자기가 직접 써야지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누적 테스트입니다. 누적 테스트가 뭐 제시, 3시, 4시 이러면서 이거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누적 테스트라는 긴장감 때문에 계속 배운 것들은 복습을 계속 하거든요. 아니면 친구들이 배우는 게 빠른 친구들이 까먹는 것도 빠릅니다. 생각보다. 금방 휘발돼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적 테스트를 보면 지난 단원 거는요. 바로 지난 시간에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전 단원을 못 풀어요. 당연히 지난 단원 게 훨씬 어렵죠. 진도가 진행이 됐으니까. 지난 단원에서는 근해 분리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저 앞에 있었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긴장을 좀 시켜야 돼요. 이거는 사실 뭐 대치동에 누테를 보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타겟이 보통 이제 초등이랑 중등 저학년 정도가 되니까 중등 고학년을 타겟으로 제일 높은 반 친구를 가르치는 다른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누테를 보다 보니 나도 좀 고민이 생기는 게 계속 제시가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누테를 보면.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현태를 좀 많이 보면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테를 자기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누테를 3시, 4시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누테를 버틴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지역에 나중에 저희가 7월쯤 되면은 고등부 학원들이 최상위권을 뽑잖아요. 거기 입반이 많이 된다고. 그 얘기를 좀 해주긴 하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인 이유긴 하죠. 실제로 누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복습하고 계속 자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 세 번째로는 이제 1대1 클리닉입니다. 저희는 이제 1대1 클리닉을 조금 수업 내 클리닉과 수업 외 클리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나만의 개념 노트는 이렇게 생긴 정석의 개념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원장님이 불 꺼주기로 했는데 나가버렸네요. 잘 안 보인다고 앞에 불을 꺼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안 보이시잖아요. 사실 정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 공부하셨을 때 공부를 되게 잘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이거 일일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닌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하느냐.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근각 예수의 관계 기본 정석이라고 돼 있는 요것만 딱 외워서 그냥 예제 유제 풀고 있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석의 기본은 사실 여기는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 너무 자세히 돼 있어도 어렵고 너무 안 돼 있어도 어렵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핵심도 뭔지 모르겠고 뭐가 증명인지도 모르겠고 증명 다 써 있거든요. 사실 여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안 되고 눈으로만 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식들과 개념들, 핵심만 간결하게 증명 수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까지 풀 수 있도록 한 권에 깔끔하게 정리한 교재가 바로 저희가 쓰고 있는 개념 노트입니다. 이제 공통사 1 개념 노트고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써 있고 여기에 대한 증명들은
오른쪽에는 줄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앞에 쭉 증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써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얘를 1차원적으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제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나만의 개념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당연히 원과 직선의 뭐 위치관계다. 이거 설명들 다 해드릴 거고 왜 이렇게 판별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 다시 한번 직접 써보고 문제를 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써본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까 나왔었죠.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증명도 다 하고 써보는 그리고 문제 푸는 네, 학생이 쓴 거예요. 선생님이 쓴 거 아닙니다. 학생이 쓴 건데 눈치채셨겠지만 고학년이겠죠. 그렇죠? 고학년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이니까 이렇게 잘하겠지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수학 1에 있는 근해 분리 문제. 아까 했었던 이 문제 어려워요라는 그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 친구가 벽을 넘지 못하던 그 고등수학 문제입니다. 그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분리 문제 첫 번째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선생님이 써준 거 증명하고 썼습니다. 몇 학년일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친구입니다. 네. 여학생일까요? 남학생입니다. 남자 글씨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3학년 친구고요. 물론 제일 잘 된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친구는 물론 엉망진창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 내용을 써 있어요. 단지 폰트가 다르지.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제대로 쓰는지 계속 검사하면서 쓰게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누적 테스트입니다. 누적 테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테스트를 누적해서 보는 거고요. 누적 테스트에서 안 넘어가네. 네. 이런 식으로 누적 테스트를 보고 각 문항별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누적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 이렇게 채점을 시키거든요. 이거 누적 테스트 본 겁니다. 전 단원에 대해서. 이것도 뭐 글씨는 호쾌하지만 풀이 과정까지 잘 썼죠. 네,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반의 다른 친구. 네, 이 친구가 사실 에이스긴 한데 간결하게 풀이 과정을 쓰고 역시 남학생입니다. 뭐 글씨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거보다 훨씬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명 중에. 사실 성격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 학원을 오면은 폰트도 좋아집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티칭이냐 코칭이냐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수학 강사의 로망은 뭐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나만의 기깔난 풀이를 쫙 펼쳐주는 그게 원래 수학 선생님의 로망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힘들고요. 지금은 이제 등급도 사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끌어주느냐가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큰 관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도 그 클리닉 시간을 안 잡으면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저희도 코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1대1 클리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에 개별 관리를 하는 거랑 주말 고등수학 오픈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업 시간 내에는 당연히 과제를 검사하고 교재를 검사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다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있지만 이빨이 빠져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일단 뭐라도 썼으니 동그라미를 쳐볼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일일이 좀